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보험 들으라, 펀드 들으라, 이런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선대인 경제의 우선은 일반 가게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정직한 경제 정보를 전합니다. 험난한 한국 경제의 앞길을 밝혀드립니다. 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와 금융상품 지도 등 푸짐한 혜택을 드리는 새해 보고서 회원 가입 이벤트를 잘 활용해 주세요. 21일까지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 전화 070-7584-2050. 최동호의 스포츠당. 사커 풋볼. 그렇죠? 영어를 처음 배울 때 헷갈리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미국식 영어를 배울 때는 역시 풋볼이라고 하면은 미식 축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사커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미국식 영어. 사실은 이렇게 좁은 땅에서도 사투리가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영어 사용자들 똑같은 액센트로 똑같은 발음으로 하는 게 아니겠고 심지어는 뜻도 다르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호주의 축구를 사커 그리고 캥거루 합쳐갖고 사커루라고 하잖아요. 사커루와 붙어갖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슈텔리케호 지금 1대0으로 계속 이기고 있는데 지난주에서 축구 얘기를 좀 먼저 좀 시작해야겠군요. 개편 후에도 변함없이 찾아뵙는 스포츠당 최동원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2시부터 보게 됐네요. 예, 그거 환원인가요? 복귀인가요? 원래 2시에 그렇죠? 하다가 1시로 네네. 옮겼다가 다시 네네. 2시로 왔습니다. 네, 점심은 보통 몇 시 드십니까? 제가 좀 약간 좀 특이한데요. 네. 아침하고 점심 안 먹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 그냥 뭐 선식 먹고 음료 조금 마시고. 그렇군요. 예. 아, 선식은 뭐 그걸로도 하나 식사가 되긴 합니다만. 예. 아침에 그럼 선식을 드신다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커피를 좀 많이 마시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새벽에 한 끼 먹고 그리고 잡니다. 아, 늦게 주무시는군요. 예. 아, 게으른 인간이죠. 아니, 이게 예술가 타입이시네요. 저는 한 2시 전후에서 잠을 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4시나 한 5시? 그 정도에. 저보다 훨씬 더 하시네요. 아, 그렇군요. 슈틸리케호가 2번의 경기를 더 치러갖고. 예. 예, 지금 모두 1대0으로 이겼죠? 예. 네. 아주 재밌어요. 아, 재밌습니까? 3경기 전부 다 1대0.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지의 기재 회견할 때 기자들이 그러니까 조별리그 3경기를 했거든요. 2경기까지 오만하고 쿠웨이트였었는데 네네. 수위가 불안하다라고 네. 하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열받아서 얼굴이 붉어졌거든요. 한 골도 안 줬는데 그러게요. 뭐 수비가 불안하냐. 불안한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차전 호주하고 경기를 맞붙은 거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조 1위, 이기면 조 1위고 지면은 조 2위인데 네. 조 1위다 2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상당한 자존심이 걸린 경기였었어요. 자존심. 예. 네. 왜냐하면은 조별리그 1, 2차전 오만 쿠웨이트 2연승을 했는데도 네.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이 와중에 이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있는 이 호주와 중국은 기고만장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중국 축구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네. 외국인 스타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조금 좋아졌다 이거였었죠. 중국은 B조였었는데 B조 1위로 8강에 올라갔거든요. 네. 중국이 호주 A조를 보니까 호주하고 한국의 조일이 다툼인데 네. 중국이 얘기를 했죠. 한국 만나고 싶다. 호주는 피하고. 호주가 그러니까 한국이 더 만만하니까 예. 여태까지 공안증이 시달려온 주제에 예. 예. 한국 만나고 싶다 그랬습니다. 네. 선수들이 열받았죠. 네. 이게 이제 이 호주전 끝나고 난 다음에 기성용의 인터뷰로 나왔었는데요. 네네. 중국 정도의 레벨의 팀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우리 네. 들어가기 전에 죽기 살기를 하자고 우리 결심했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결과적으로 좀 도와줬어요. 네, 우리 네. 선수들 투자하는데. 이런 면에서 중요했고 호주 우리가 언제부터 아시아권에서 호주 만나면 어렵게 느끼고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네. 최근의 성적만 보더라도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도 좋은 성적 거두진 못했지만 호주도 뭐 선전했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그렇게 뛰어난 그 경기력을 보여준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호주에서 아시안컵이 개최되고 호주가 1차전, 2차전을 모두 뭐 4대1, 4대0으로 이기다 보니까 외신 기자들이랑 현지 기자들이 보기에 우와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아시아의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지 아시아의 맹주,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한국은 뭐 간신히 1대0으로 이기고 하니까 네. 한국은 뭐 별거 아니다, 우승 후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열받은 거죠. 그리고 8강 이후를 보더라도 2연승 했는데도 분위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3차전 호주를 이기면은 분위기가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도 그걸 의도한 거였었죠. 그런데 참 묘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이제 선발 몇 명까지 딱 받아 보니까 네. 슈틸리케 감독은 이 손흥민, 뭐 남태희 등등 주요한 선수들을 빼버렸어요. 예. 호주의 감독은 공격진에서 에이스를 다 빼버렸어요. 오. 1.5군을 내보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길 만한 선수들로 짠 거다. 이 정도로 도발을 했었죠. 네. 근데 뚜껑 열고 딱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딱 느꼈어요. 어떻게요? 역시 우리 이건 이제 제 속으로 한 걸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죄송한데 우리 애들이 네.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표현이지만 네. 우리 애들이 역시 호주전은 이기려고 달라붙는구나. 악착 같은 면이 보였다는 이거 얘기군요. 느꼈고요. 슈틸리케 감독이 호주를 잘 분석하고 대처를 잘했다. 네. 그리고 전술적인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 우리 애들이 뛰는 걸 보니까. 네. 그거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대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미드필드는 역시 아시아 최강의 조합이다. 이것이 입증이 됐거든요. 네. 뭐냐면 기성용하고 박주호 선수. 네. 네. 기성용의 그 킬 패스 진짜 이 월드 클래스. 네. 이 수비 2명, 3명을 확 한 번에 뚫어버리면서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네. 이건 그림 같은 게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박주호 선수는 우리 2002년 때 김남일 진공청소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성실해요. 네.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부딪히고 뺏고 달려들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진공청소기 박주호. 근데 근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네. 박주호, 기성용이 미드필드 최강임을 이제 이번 대회에 들어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박주호가 펑크가 난 겁니다. 네. 부딪혀가지고 그러게요. 네. 부상당했죠. 네. 네. 이거 그렇게 튼튼하던 미드필드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영 선수로 집어넣어서 공백을 메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 후반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섀도우 스트라이커라고 원톱 바로 밑에 그 중앙 그 공격수로 뛰는 구자철이 또 부상당했죠. 예. 구자철 우리 현 대표팀의 공격진에서 중요한 선수거든요. 매우 중요한 선수잖아요. 예. 네. 또 전력 성취도 또 보인 겁니다. 네. 이때에 슈틸리케 감독이 드디어 손흥민을 넣었습니다. 근데 구자철이 빠지고 손흥민을 넣으니까 손흥민을 구자철 자리. 네. 그러니까 이 섀도우 스트라이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넣을 수도 있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왼쪽 측면 공격이거든요. 네. 근데 손흥민은 왼쪽 공격 측면에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 왼쪽에서 뛰던 이근호를 구자철 자리 중앙으로 옮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버텨 나갔었거든요. 후반 중반 이후에 1대0으로 호주가 뒤지니까 우리가 흐름에서 완전 밀렸어요. 네. 반격이 치열하게 들어오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또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죠. 수비를 보강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 수비수로 뛰고 있던 장현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센터백으로 뛰던 선수예요. 아, 그래요? 근데 센터백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기성용 선수가 뛰던 자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오,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러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포백 라인 바로 위쪽에 올린 거죠. 네네. 그 기성용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려버리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45분, 90분 동안에 이 경기에서 상대의 이 전술, 공격, 수비 그리고 우리 선수의 부상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변수가 발생했고 이 변수에 슈틸리케 감독이 전술적으로 대응을 잘 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진을 바꿨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 그죠? 근데 네. 그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감독이 그런 생각 가지고 오다를 내려도 선수들이 못 쫓아오면은 말짱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수들의 멀티 포지션, 멀티 플레이 능력이 좋아졌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2006년 독일 월드컵 있죠.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감독들이 사석에서 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선수들 전술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전술적인 이해도도 떨어지고 자기가 뛰던 포지션에서만 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포지션을 이동시켜도 헤맨다. 그 응용력이 없다는 얘기랑 예, 똑같은 그 얘기 얘기군요.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슈틸리케 보니까 확실히 우리 선수들이 외국에서 많이 뛰고 네. 하다 보니까 보는 것도 넓어지고 해가지고 축구를 마음으로 하는, 머리로 이해하는 이런 능력이 좋았던 걸 느낀 거였었죠. 쉽게 얘기하면 투수가 공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수싸움. 예, 그 스로우만 하는 게 아니라 피칭을 한다. 예. 라는 거와 똑같은 그런 의미겠군요. 이 점을 느꼈고요. 생각하면서 하는 축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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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다. 아. 왜냐하면은 후반에 결정적인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팀이고 강팀이었다고 한다면 호주전은 네. 2대0이나 3대0으로 끝났어야지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냥 웬만한 팀입니다.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이 기회는 우리가 공격할 때 기회가 진짜 많은 게 아니라 상대 팀이 공을 갖고 있을 때 기회가 더 많이, 결정적인 기회가 많이 오거든요. 아하. 그 상대 팀이 공격하고 있을 때, 네. 그리고 공격에 치우쳤을 때, 이게 뭐냐면 역습 기회입니다. 네네. 수비 숫자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네. 후반에 워낙 호주가 우리를 이겨보겠다고 승부수를 띄우다 보니까 공격 1번대였었고, 네. 미드필드에서 우리가 공을 가로채가지고 이정협, 손흥민, 장현수 선수, 골키퍼하고 1대1로 맞서는 상황이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때 성공시켰어야지 강팀이다. 제대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강팀이 아니고 네. 뒤집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월드컵 본선에 우리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후반에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몰아붙이죠. 네. 그 흐름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흐름은 잡은 것 같아요. 잡은 것 같은데. 근데 결과를 보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 한 골 더 먹습니다. 맞아요. 그 뭐냐 하면은 우리도 공격으로 나가다 보니까 단 한 번의 수비 실수, 패스 미스를 그들은 잡아서 여지없이 골로 연결하다 보니까 우리 공격이 나섰다가 2대0으로 더 벌어지고 경기가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강팀이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신력의 승리겠고요. 그죠? 예. 네. 보통, 예. 이 정도를 느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예리하게 느끼신 분들은 네. 의문점을 가지셨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2차전 앞두고서 선수들 감기 걸려가지고 손흥민, 구자철 다 못 뛰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선수들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전 멤버에서 2차전 선발 멤버가 7명이 바뀌었고 2차전 선발 멤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또 3차전 선발 멤버가 7명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 슈틸리케 감독이 얘기하기를 100% 컨디션이 아니면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100% 컨디션이 아니었던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예기치 않은 부상도 있었지만 선수들 감기.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게요. 아니 감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재수 없어서 걸릴 수도 있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대표팀은 감기에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회 기간 동안에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팀 닥터도 있고 의무 요원도 있고 트레이너도 있고 식사까지 전담으로 맡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감기는 충분히 예방에 따라서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질병이고요. 네. 근데 감기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전체적인 관리에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를 자세한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네.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팀이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 아직 못 듣고 있는데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을 때 딱 한 군데에서 이런 여기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스포츠 경향에서 봤는데 보통 이제 그 대표팀 팀 닥터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부상당하는 거다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이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다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골절이나 뭐 인대 파열이나 뭐 이런 이제 부상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 가는 의사는 흉부외과 의사이더라. 흉부외과. 예. 예. 왜 흉부외과 의사냐? 이제 그 스포츠 경영이 이제 나름 취재를 해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 축구협회에 의무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 의무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닥터를 선정한 겁니다. 근데 예. 지난해 말쯤에 그 의무분과위원장으로 선정되신 분이 흉부외과 전문의였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협회에 들어갔겠죠. 네. 축구 좋아하니까 이제 조기 축구회를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과 같이 조기 축구회를 뛰는 의사들이 의무분과위원을 전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분과위원회에서 팀닥터 선정하는데 예. 대부분 이제 흉부외과 자기들 같이 조기 축구에 뛰는 사람들끼리 차고 앉았으니 자연히 흉부외과 전문의가 팀닥터로 가게 됐겠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누구야 이청용 선수. 그야말로 진짜 조기 축구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청용 선수 부딪혀가지고 이 정강이 뼈에 금이 네. 갔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청용 선수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강이가 그 의도적인 태클로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뛰지 못했었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에 지금 또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 도중에 나왔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냥 그 엑스레이 보고서 뭐 이상 없음. 그리고 쉬면 된다. 이렇게 맨 처음에 초기 진단에 나온 겁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천용 선수가 계속 통증이 있고 아프다라고 하니까 CT 촬영으로 정밀 진단을 해본 거죠. 네. 보니까 간은 금이 갔다. 그래가지고 팀에 복귀한 겁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네. 사실은, 한 나라가, 예. 유방이, 다시 재통일을 할 때, 중국 당을 재통일했을 예. 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소하라는 그런 재상의 능력의 힘입은 바가 크거든요. 예. 그분 지금으로 따지면은, 뭡니까? 지원을 잘한 거예요. 뒤에서 후방 지원을 잘한 거거든요. 예. 병참에 탁월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전투병력뿐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줄, 도와줄, 서포트할 그런 세력이 중요한 건데, 예. 선수들의 기본 건강을, 보건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은 현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감기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고 이제 축구협회에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 기자 중에도 이 축구 기자가 축구 대회 출장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널널하고 네. 잘 놀다는 빼고 잘 휴식하고 많이 보고 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한번 경기하면 한 3일 정도 쉬죠. 사흘, 나흘 정도. 맞아요. 그게 그게 룰이죠. 예. 네. 그러니까 경기 없는 날이 많으니까 네. 널널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우승까지 토너먼트 올라가면 길잖아요. 그러게요. 오래 그리고 걸립니다. 멜버른에서 했다가 시드니 갔다가 브리즈번 갔다가 좋죠. 근데 야구는 연장이죠. 네. 그렇죠. 연전이 벌어지니까 정신없이 바쁩니다. 네. 근데 이 팀 닥터도 축구 대회 국기대회 한번 쫓아가면 한 달 정도 비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예. 네. 근데 유명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가 한 달 정도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힘들죠. 그러니까 네. 주로 다 개인 병원이나 개인 의원 하시는 분들이 쫓아가게 되죠. 네. 이 중에서도 하고는 싶으나 한 달 동안 비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축구협회로서도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네. 이 팀닥터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축구, 영국에서 풋볼, 축구가 있었습니다만,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중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이튼 칼리지나 이튼 스쿨이나 헤로 스쿨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정치인들을 많이 예.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만, 그 퍼블릭 스쿨 중에서도 유명한 데가 럭비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예, 럭비에서 현재 운동의 럭비가 그렇죠. 예. 그 럭비 스쿨에서 럭비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상징하는 예. 그런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만 삼성중공업인가요? 예. 예, 럭비팀이 해체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식 결정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이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유가도 지금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2013년에 삼성중공업의 수주액이 한 133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네. 2014년에 73억 달러 줄었다 그래요. 실적이 반토막 난 거죠. 그렇군요. 예. 네. 뭐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 조선업계가 다 어렵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러다 보니까 긴축 경영이나 비상 경영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럴 때 제일 먼저 자르는 것이 스포츠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말로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된 선수들이 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실업 럭비 팀이 4팀밖에 없거든요. 네 팀. 예. 어이구.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한국전력공사 있고 포스코건설. 네. 나머지 한 팀은 국군체육부대입니다. 상무. 예. 정말 없군요. 근데 여기 4팀이 있는데 여기서 삼성중공업이 빠져버리면 네. 3팀 갖고 리그를 해야 되잖아요. 네. 3팀 갖고 리그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이 리그가 안 되면은 포스코건설이나 한국전력공사도 팀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럭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럭비 협회에서도 그렇고 삼성중공업의 팀 해체를 좀 막아달라라고 이제 많은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정부 수립 이유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한 70년 정도 되잖아요. 네. 70년 동안 스포츠는 왜 맨날 도와달라,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지원해주세요, 이 얘기밖에 할 줄 모르냐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스포츠라는 것은 예. 스포츠 자체를 가지고 이유는 창출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더 많잖아요. 그 이제 비인기 종목의 현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근데 맞습니다. 네. 맞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시대적 상황이 좀 변화됐다 이거죠. 그래서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공공성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지금까지 그 재정 위기를 뭐 7, 8년 만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날아간 것이 스포츠 팀이고 스포츠 선수들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왔다고 한다면 네.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변화를 모색해야지 되거든요. 네. 그럼 기업에다가 스포츠 팀을 도와달라고 할 때에 기업이 왜 스포츠 팀을 도와줘야 됩니까? 뭐 사회에서 돈 벌었으니까. 사회적 책임. 네네네. 근데 삼성중공업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실적이 악화돼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있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앞세워가지고 스포츠팀을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왜 도와줘야지에 대한 논리랑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기업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는. 근데 기껏 하는 얘기는 럭비팀이, 삼성중공업 럭비팀이 대표팀이 몇 명이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고 때문에 네. 존재해야지 된다. 이건 이제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삼성중공업에 럭비팀이 있는데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럭비 선수들 만나기 어렵겠죠. 구경하기도 힘들겠죠. 그렇겠죠. 만나기는 힘들고, 그들은 운동만 계속 하니까. 경기장에서만. 예. 네. 그리고 사실 비인기 종목은 기업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키우고 있거든요. 네. 서울시청에 이 운동부서가 한 19개 정도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로. 많네요. 예, 거기 유명 선수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 시민이 만나기 어렵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팀은 그냥 어차피 그냥 돈 들여가지고 메달 따라고 육성만 하는 거 쓰고 버리는 개념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바꿔가지고 아무리 바쁜 선수들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시민들 생활체육하거나 직장 사내 동호회라든지 해서 만나서 원포인트 레슨도 좀 해주고 인터넷 중계도 해주면서 우리 시민들과
직장인들한테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선수구나. 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세금으로 이들을 키우는데 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생활에 이런 정도의 도움이 있구나. 네. 필요하다. 네. 이런 걸 자꾸 주문해가지고 왜 스포츠팀이 존재해야지에 대한 논리랑 무용적 자산을 키워 나가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연간 15억 원을 쓴다고 하는데 15억 원을 쓰더라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이 15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쉽게 못 자릅니다. 근데 그거를 스포츠인들이 해내야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생각은 못하고 맨날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원해달라가 아니라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투자를 해라.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생각을 못해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고 제일 힘없어 보이는 게 스포츠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 종목 스포츠 자체가 아니라 그 회사에 그런 스포츠단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달라. 존재의 이유를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서 만들어 가야죠. 네. 무형의 자산을. 근데 지금까지는 맨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팀이 메달 몇 개 따왔다. 이거로만 얘기해 보면은 회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소모성 예상이잖아요, 그냥. 그렇군요. 뭐 그러게요. 이 럭비팀이 그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가면은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예. 네, 수많은 팀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을 얼마 전에 이겼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 CF도 나왔었었고. 네네. 예. 예, 뭐 그런 건데 더 이상 그런 걸로만 호소할 게 아니라 예. 그러게요. 더 나아가서는 그 회사 내 스포츠 정책 또 무조건 용병 개념으로 엘리트 예. 선수들만 데려와서 할 게 아니라 그 회사 내 동호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팀이 리그전을 갖게 되는 그런 그림도 그려봅니다만 그 이전에 스포츠팀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그렇죠. 예, 이걸 증명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그 엘리트 선수들이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에 있는 선수들이 서울 시민과 만나가지고 2개월에 한 번 뭐 1개월에 한 번 좀 레슨 좀 해줘라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귀찮아하고. 내가 국가대표인데 일반 이 서울 시민 만나가지고 생활청 만나가지고 내가 창피하게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건 참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런 생각. 내가 국가대표인데 엘리트 선수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바꿔가지고 그들의 세금으로 네.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해서 우리를 지원해주는 마음으로 동정해주는 지원해주는 시민들만이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예를 들면은 프로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 중에 보면은 팬들한테 사인해 주는 거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팬들이랑 마주치는 상황을 싫어해서 빨리빨리 걸어가고 예. 구단버스까지 경기 마치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프로로서 옳지 않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예, 성심성의껏 사인에 응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프로로서의 자세일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 이제 동료들 그 선수와 비선수 이전에 회사 동료한테 그런 레슨을 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즐거워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축구랑 럭비에 대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눴습니다만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예, 그러시죠. 예, 이번부터는 뭐 방송을 같이 마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트피플 아이시 사이다의 음악 듣습니다.
네, 치우지아님께서 여쭤보신 대표팀 줄부상과 그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동호 선생의 코멘트가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삼성중공업이 힘들어 럭비팀을 해체한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겠네요 라고 미니님께서는 이렇게 소감을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정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그렇죠? 예. 스포츠단 코너에서. 그러면서 예고를 하면서 장정구 얘기를 하면 얘기 안 할 수 없는 선수가 있다. 바로 유명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예. 둘 다 경량급이고 둘 다 롱런한 그런 위대한 복서였지만 스타일이 많이 달랐던 링에서도 그렇고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유명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장정구와 유명우는 동시대를 뛰었던 세계 프로복싱사의 기록이 남는 레전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선수의 스타일이 달랐죠. 그리고 두 명 다 뛰어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마치 그 톰과 제리처럼 장정구가 먼저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유명우가 모든 것을 갈아치우는 기록으로. 그래서 최고 기록은 유명우 선수가 더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오히려 뭔가 좀 저돌적이고 거친 느낌이 있는 장정구가 대중적인 인기나 이런 폭발성에선 좀 더 갖고 있죠.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죠. 유명우는 그에 반해서 또 모범생적인, 그리고 얌전한, 곱상한 느낌, 실제로 생활도 굉장히 모범적이었습니다. 스탠다드했다는 얘기군요. 예. 장정구 선수가 라이트 플라이급, 그러니까 최경영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유명우 선수는 주니어 플라이급. 주니어 플라이급. 그러니까 협회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달랐기 때문에 통합 챔피언 타이틀전을 벌이라는 팬들의 요구가 빗발쳤는데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야, 그거 보는 사람은 재미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상당히 부담이 됐을 텐데요. 유명우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곱상하고 모험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프로니까 당연히 나의 가치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명우 선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왜 통합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지 않았냐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끼리의 대결은 시장이 좁아서 그만큼 파이트 머니를 받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말 되네요. 그래서 이 챔피언 막판에 미국 선수하고 통합 타이틀 매치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때도 거부했는데 또 나중에 밝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터무니없이 얕잡아보고 이 파이트 머니를 작게 잡았다. 그래서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상당한 명분이 되네요. 그렇죠. 한일전이라, 예를 들면은, 한일전이라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랬는데 이 유명우 선수가 언제 등장하게 되면은, 서울에 그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복싱에 데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2년에 프로에 데뷔했고요. 84년에 동양 타이틀을 차지하고 난 뒤에 85년에 드디어 미국의 이 조이 올리브라는 선수를 꺾고서 조이 올리보? WBA 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되는데 85년입니다. 91년까지 17차 방어전을 마쳤습니다. 85년부터 91년. 6년 동안입니다. 대단해. 횟수로 6년이고 횟수로 7년이고 만 6년.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91년 18차 방어전에서 실패했는데 이오키 히로키라는 선수에게 실패했거든요. 이오카 히로키 선수에게. 일본에 1년 정도 뒤에 다시 이 선수와 리턴 매치를 벌이고 난 뒤에 타이틀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1차 방어전을 마치고 난 뒤에 반납하고 은퇴하게 되죠. 명예를 회복하고 은퇴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이 유명우 선수가 갖고 있는 이 17차 방어전, 종전에 장정구 선수가 갖고 있던 국내 최다 방어전 기록 15차 방어전을 갱신하는 국내 최다 방어전 기록이었었고요. 프로에서 유명우 선수가 그 이오카 히로키에게 당하는 1패만을 제외하고 36연승을 기록했던 선수였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래서 이 88년에는 이 WBA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2013년에는 이 복싱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는데 네. 국내 프로복싱 사상 유명호 선수가 최고가 대전료를 기록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오.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 최고가 프로복싱에서 한다면은 90년대 초 아니면은 80년대 말에 받았을 텐데. 88년에 88년에 예. 한번 싸우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 전에 제가 장정구 선수 말씀드릴 때 네. 그때 장정구 선수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이 내가 한번 링에 올라가면 강남에 35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아파트를 받았다. 했었다. 네. 그 당시 그 시세가 7천만 원이었었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88년에 유명호 선수는 최고가로 3억 8천만 원 받았습니다. 한 번 붙었는데 예, 예. 엄청나네요. 그 당시에 대단하죠. 오. 그 WBA, WBC, 예. 세계복싱 협회, 세계복싱 평의회 예. 이렇게 바뀐 것이죠. 예. 네. 그 WBA는 복싱 오르가니제이션, 그러니까 뭡니까? 월드 복싱 오거나이제이션이 되겠죠. 네. WBA니까. WBA. 예. WBC는 커미티가 될 겁니다. 커미티. 위원회. 네네. 이렇게. WBO가 아닌 WBA. 예. 하여튼 WBA에서는 주니어 플라이급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고, WBC에서는 라이트 플라이급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만, 양대 기구가 있었는데, WBC에서 장정우 선수는 이렇게 했었고, 상대적으로 WBA가 더 큰 조직이라는 겁니까? 파이트머니 이렇게 많이 챙겨주게? 그렇다라기보다도 네. 어떤 그 유명세하고 네. 프로모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프로모션의 결과인데 이 3억 8천만 원 88년에 이 국내 프로복싱 사상 최고액을 이 유명호 선수가 갖고 있는데 네. 앞서 좀 모범생적인 이미지이고 좀 곱상하게 생기고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생활도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은 챔피언 생활을 한 6년 동안 가지고 갔습니다. 네. 챔피언 벨트를. 6년 동안에 유명호 선수는 실제로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던 선수였습니다. 깨끗했죠. 성실하고 모범적이었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선수의 그 자신의 그 자기 관리하고 바른 생활을 했냐 하면은 이미 그 80년대 중간 넘어서면부터 이 연간 2억 원이 넘는 세계 챔피언이 된 이후에 연간 2억 원이 넘는 소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자가용을 타지 않았어요. 차를 안 샀어요. 엄청나네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쌍용의 무쏘 있죠. 네. 한참 인기 끌 때 네. 무쏘를 쌍용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타고 다녀달라 홍보용으로 네. 제의를 했거든요. 네. 이거 거부했습니다. 나 못 받는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관리비 들고 그럴 테니까. 그런 건가요? 관리비가 2억 받는 사람이 관리비가 아니라 이유는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네. 버스 기사였었어요. 유명호 선수가 얘기하기를 아버지가 버스 기사인데 내가 어떻게 차 끌고 다닐 수 있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유명호 선수는 아버지가 은퇴한 뒤에 자가용을 샀습니다. 가슴 찡하네요. 이렇게 나름의 그 뭐라고 할까요? 소신 있고 네. 나름의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선수였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선수 생활 기간 내내 네. 개최량이 있죠. 네. 개최량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세계 타이틀 매치 할 때 최초 한번 개최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미달된다라고 해가지고 곧바로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살 더 빼라. 그 예. 시간에. 네. 그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뭐 사우나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몸에 있는 거 다 빼고 다시 이제 통과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한 번에 통과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아무리 훈련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1g이라도 오버가 되면은 다시 제어되기 때문에. 네. 근데 유명호 선수는 선수 기간 내내 이 첫 번째 개체량을 실패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 거의 선수 기간 내내. 거의 수도승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자기 관리를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이 정도로 바른 생활을 했던 사나이에 있었는데 네. 재밌는 기록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91년에 이오카 히로키의 18차 방어전에 실패했을 때에 이 91년도에 국내 스포츠 선수 소득 랭킹을 매겨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때 91년 국내 스포츠 선수 소득 랭킹 1위가 바로 유명호 선수였습니다. 얼마였었냐면은 91년에 2억 6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2위가 누구냐면은 또
이 91년까지만 하더라도 1, 2, 3위가 전부 복싱 선수였었거든요. 2위가 문성길,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WBC 슈퍼플라이급. 네. 3위가 최희용 선수라고 이 WBA 미니멈급 챔피언이었어요. 1, 2, 3위를 전부 다 복싱 선수들이 차지했었죠. 그렇게 그리고, 빛나던 시절이 있었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였었죠, 복싱은. 네. 4위가 프로골퍼 최상호. 음. 근데 5위 정도의 선동열이 선동열.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억대 연봉이었으니까 아무튼. 1억 4천만 원 정도. 선동열과 함께 이때의 이 소득 수준이 거의 선동열과 비슷했던 선수가 이 고졸 연습생 신화로 유명했던 장정훈 선수. 예, 그렇군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황대웅과 같은 씨름 선수들이 있는데 이 황대웅이 보니까 91년에 9,200만 원을 받았고요. 네. 이 황대웅과 그때 라이벌로 활약을 했던 강호동이 한 7,500만 원 정도 받았네요. 91년에. 참 옛날 얘기군요. 예. WBA, 월드 복싱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인 예. 거기에 대표 선수 중에 하나였던 유명우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 복싱에 입문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싱에 입문한 이유는 스스로 찾아갔어요. 하고 싶어서. 예. 남자다워 보였다. 굉장히 심플하고 강렬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 집이 이제 신림동이었었는데 한 네. 버스로 한 10분 정도 거리죠. 이 봉천동의 대원체육관에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그랬는데 이 대단한 선수잖아요, 유명한 선수가. 네. 대단한 선수인데 근데 아마추어에서는 의외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열등생이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왜냐하면 유명한 선수의 체구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 최경량급이 이 45kg급이었었는데 네네. 45kg 또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경기에 나갈 만한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거였었죠. 체중이 너무 안 나가서. 예, 중학교 그 시절에. 네네. 그런데 이 나가더라도 체구가 작으니까 키도 작고 이 팔 길이, 리치도 짧아가지고 네. 아마추어식의 경기에는 굉장히 불리했다는 거였었죠. 아마추어는 점수를 착실히 쌓아야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프로에 데뷔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공식 데뷔전을 갖게 되는데 이 네. 공식 데뷔전이 그 당시에 이 전국 학생 신인 선수권 대회였었는데 어디서 열렸냐면은 동대문 운동장에 배구장이 있었거든요. 네. 야외에. 네. 여기 특설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특설링이 만들어가지고 대회 참가했었죠. 근데 경기 내용으로만 보면은 유명한 선수가 키가 작잖아요. 팔 길이도 짧고. 네. 그러니까 이 쭉쭉 뻗어서 내뻗는 스트레이트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유명한 선수의 경기 스타일, 아마추어에서의 경기 스타일은 아래에서 올려치는 어퍼컷이나 옆으로 치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훅 위주로 네. 경기를 했거든요. 네네. 다운도 빼앗았다 그래요. 예. 그랬는데 진 거죠. 왜 졌냐? 아마추어 경기에는 이 포인트 위주로 정확한 가격으로 인해서 포인트를 따내는 선수에게 유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유명우 선수는 뭐 펀치를 맞춰가지고 카운터 펀치를 날려도 똑같이 예를 들면 1점인데 네. 다운을 뺏어도 1점인데 네. 잔펀치로 스트레이트 몇 방 맞게 되면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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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유명우 선수는 불리한 것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 체육관 내에서는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네. 대회 나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서울 최고 진학을 희망했었었는데 서울 최고에서 받아주질 않죠. 그래서 인천 최고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인천 최고에서도 아마추어 시절에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었어요. 출전 기회도 잡기 어려웠었죠. 그래서 2년 동안 단 3경기에 출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마추어 데뷔전까지 합쳐가지고 아마추어 시절에 모두 4번 싸웠어요. 아이고, 아주 그 우울한 시절을 보냈군요. 네, 4번 싸워가지고 예. 1승 3패. 와. 아주 별볼 일 없는 선수죠. 그 운동하지 말란 일이랑 똑같네. 예. 예. 그랬는데 희한한 거죠. 네. 그 봉천동에 있는 대원체육관만 가면은 펄펄 나는데. 형들이 네. 대단하다. 그래서 네. 중학교 한 2학년 때서부터 프로 선수들의 스파링 파트너로 나설 정도로 실력 인정받았는데 학교에만 돌아가면은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네. 고민을 하다가 야, 나는 키도 작고 팔 길이도 짧기 때문에 아마추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프로로 가자. 네.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프로에 데뷔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유명우를 지도했던 그 봉천동의 대원체육관의 그 김진길 관장, 김진길 광장. 예. 네. 김진길 관장.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나중에 그 김초로나 뭐 백현만, 88 올림픽 네네, 백현만 백현만이나 중량급의 강자죠. 예, 지인진 같은 선수들을 배출한 선수들이 네. 굉장히 소신이 있고 지도력 있는 지도자였었는데 네. 기본기를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이 유명호 선수한테 기본기만 가르쳐주고 고급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 유명호는 링 바깥에서 형들이 뛰는 모습 보면은 카운터펀치 한 방에 멋있는 기술들을 보고서 감탄하면서 배우고 싶었는데 예. 가르쳐주지는 않는 거죠, 관장님이. 그래서 유명호가 형들하는 경기를 매번 열심히 봅니다. 네. 집에 가서 그 기술을 혼자서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문화체육관에서 주말마다 이 복싱 경기가 열렸는데 네. 열심히 찾아갑니다. 네.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매일매일 흉내를 내는 거죠. 네. 고급 기술을. 그러면서 만 18세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데뷔전을 치게 되는데 요 데뷔전 얘기까지만 딱 할게요. 네.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82년 3월 24일이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사연이 많은 대회였습니다. 이 동양 타이틀 매치 오프닝 경기를 열리게 됐어요. 동양 타이틀 매치. 네. 오프닝 오픈 경기. 네. 근데 이 3월 24일 경기가 있어가지고 청주에서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명호 선수가 미리 그 전날 가가지고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네. 그 다음날 경기를 나서는데 개체량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전날 여관에서 잘 때 그날은 아무것도 먹질 않잖아요. 힘이 좀 빠진 거죠. 예.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프로에 데뷔하는 신인 선수인이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링에 딱 올라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근데 그 상대 선수가 최병범이라는 선수였는데. 최병범. 예. 이 선수는 25살.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근데 그러게요. 유명호가 딱 올라가서 보니까 바짝 그 얼굴만 보고 네. 바짝 쫄았다 그럽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아서 덥수룩하고 유명호는 그냥 쭉 빠진 몸매인데 이 네. 선수는 울퉁불퉁한 네네. 금리도 있고 인성이 굉장히 험상궂어가지고 마치 뒷골목에서 네. 만난 것 같은. 조폭 형님 만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이어서 올라가자마자 바짝 쫄았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경기 이 데뷔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지 않으려고 도망치면서 주먹을 뻗다가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판정승을 거뒀어요. 판정승을 거뒀는데 그로부터 이제 유명호의 프로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였었죠. 근데 이 경기가 오프닝 경기였었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동양 타이틀 매치를 어느 선수가 올라갔냐 하면은 김득구하고 김강민 선수가 타이틀 매치를 벌인 겁니다. 네. 여기에서 김득구 선수가 이기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겨가지고 그 WBA 라이트급 도전권을 얻어가지고 맨시냐고 경기를 벌였다가 사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거였군요. 예. 이런. 데뷔전을 치르고 유명호 선수는 승승장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12연승 거두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한국 타이틀 매치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 한국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유명호 선수가 갑자기 실종돼 버립니다.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이나. 예. 예. 경기가 벌어지는 날에 링에 올라오질 않아요. 경기장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체육관에도 없고. 예.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유명호 선수가 단 한 번 겪었던 방황이자 실패이자 뭐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근데 김 관장님께서 왜 고급 기술을 안 가르쳐 줬을까요? 뭐 기본기에 충실하고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겠죠. 그럼 김 관장님이 고급 기술 안 가르쳐 주실 때 딱 한마디겠습니다. 너 이제부터 회비 내지 말아라. 그냥 와라. 너는 꼰투 장학생이다. 나름의 그랬군요. 어떤 스케줄을 스케줄을 갖고 있었군요. 갖고 있었겠죠. 그렇군요. 그걸 기다리기 힘들었던 소년 유명호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몰래 스스로 예. 보고 배우면서 간 거였어요. 그런 열의가 있었군요. 자, 최동의 스포츠당 오늘 이번 주 개편 첫날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